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룡입니다. 우리 총학생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계시던데 이렇게 봄날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오후에 다른 곳으로 안 가시고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보니까 야, 목련에 벚꽃에 그리고 여기 연못인가요? 호수인가요? 야, 이게 교정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코로나 이후에 뭐 신입생들도 들어오고 해서뿐만 아니라 보니까 외부 시민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고 보니까 그 외국인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 인하대학교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름답고 활기 넘치는 우리 인하대학교 캠퍼스의 이 에너지를 저는 담아가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미 온 목적을 다 달성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하대와 여러분들의 활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치고 시작하죠. 근데 왜 인하대에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왔어? 혹시 여러분들 커뮤니티에서 막 그런 거 지금 하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 온대. 네. 사실은 전국의 대학교를 다 갈 수가 없는데 우리 여기가 미추홀구인가요? 예, 미추홀구에서 제2의 빌라왕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꼭 대학생들인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나홀로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신축 빌라들 이런 부분이 이제 피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이 세상이 생각보다 험하고 생각보다 안 착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순진하고 사회 경험이 약하고 자기 방어 능력이 약한 이러한 희생을 노리고 있는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뭐 중고폰 사러 갔다가 아니면 당근마켓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피해를 당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이라는 거는 물론 나중에는 몇 억짜리 거래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원룸 그냥 혼자 내지는 친구 내지는 서로 이렇게 서로 뭐 쉐어해가지고 뭐 방 2개짜리 서로 공유해서 산다 하더라도 아마 그 비중은 여러분의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비중일 겁니다. 그렇죠? 지방에서 오신 분들 특히 그럴 거고 수도권 인천에 계신 분들도 부모님 그 집을 떠나와서 독립하는 순간 주거 문제를 부닥치는데 그 주거 비중이라는 게 다른 거와 비교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큰 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래를 뭐 월세, 원룸을 하더라도 그 비중이 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상이 험하다라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제도나 국가가 아직 허술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물건이 쓰여져 있는 가격이 진짜 가격인지 아니 이 물건이 진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 이 물건을 지금 소개하는 중개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 이 집주인은 혹시 이름만 있고 나중에 사라지는 그런 가짜 대포 통장처럼 가짜 집주인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있어 왔는데도 허술한 구멍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고요. 자, 그럼 세상은 험하고 법망은 허점이 많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방어하는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후춧가루 탄을 들고 다니든지 방어 운전을 하든지 호루라기를 들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막상 이 큰 금액의 거래와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너무 기초 지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방어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다 고쳐갈 겁니다. 나쁜 사람들은 못하게 할 거고요. 지금 제도의 허술한 점은 고쳐갈 텐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소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피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나는 관계없어 대부분 다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요.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안 할지 모르지만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점점 금액이 큰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그러한 데서 내 생활 상식이다.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주변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내가 사회에 살면서 험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이 슬픕니다. 정말 우리가 찬란한 미래를 놓고 정말 어떻게 더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낼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목련이 떨어지는 봄날에 야 전세 사기 그리고 계약할 때 속지 않는 법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게 슬프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현실에서 이거를 이기고 헤쳐나갈 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준비해 온 거를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아마 그 안내 그 책자에도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사기라 그러면 나는 전세 아니야. 근데 이 전세 사기는 반전세도 포함이 됩니다. 보증금 내고 월세 내는 이것도 전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전세 사기. 전세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뭐 한국 사람이면 대충 압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긴 한데 전세 제도는 목돈을 맡겼다가 살고 나갈 때 목돈을 찾아서 나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목돈을 맡겼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끝났는데 안 돌려줘요. 어떤 경우에는 못 돌려줘요. 그럼 사기와 채무 불이행의 차이가 뭐죠? 사기는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한 거고 채무 불이행은 돌려주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 돌려준 거.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할까요? 사기범들도 전부 하다 보니까 못 돌려줬다. 전부 이거를 숨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못 돌려준 거하고 안 돌려준 거하고 구분 안 하고 전세 사기라고 일단은 여기를 정했고요. 못 돌려주는 거. 깡통 전세는 뭐냐?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싼 거예요. 자, 전세금을 목돈인데 못 돌려주면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걸 돈을 찾아가야 되거든. 아니면 집주인이 그걸 팔아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줘야 될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돌려줄 수가 없죠. 그래서 깡통 전세는 그 물건 자체가 사기 물건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자, 갭 투자. 여러분 아마 그 기사들 보다 보면 갭 투자를 이제 들으실 텐데 갭 투자는 갭이라는 건 뭐죠? 격차죠. 투자. 내가 집을 사면서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집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에 사서 900만 원의 전세를 놓을 거면 전세금 받아놓고 차액만 내가 내고 내 집으로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 갖고 집 하나 내 소유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집 똑같이 하고 해서 심지어는 갭 투자로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50채를 갭 투자한 사람도 전설적인 이야기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전부 문제가 돼가지고 터지고 있는데요. 왜 갭 투자가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여러 채를 하느냐? 깡통 전세로 내가 1,000만 원짜리 집을 사면서 전세금을 1,200만 원으로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차익이 200만 원 남았죠? 이거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걸 다 우리가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요 정도 용어만 갖고 벌써 이 분위기가 세상에 이런 나쁜 초 XXR 놈들이 있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이게 우리 세상, 우리 사회가 아직은 험한 구석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점이 뭐냐? 시세를 모르겠어. 당근마켓에 물건이 올라왔는데 이 가격이 과연 맞는 건지 여러분 다 따져보고 사잖아요? 가격을 몰라. 집주인 좀 이거 혹시 도둑놈이 훔쳐다가 파는 거 아니냐? 내가 나중에 작물 때문에 경찰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집주인에 대해서 몰라. 다음 확인할 서류. 부동산이란 게 가장 비싸고 가장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이에요. 여러분들 핸드폰 주고받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슨 가서 가구 하나 사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 심지어는 자동차 사는 것보다도 몇 배 금액도 크고 가장 권리관계가 복잡한 게 부동산인데 막상 이런 거 계약할 때는 겁없이 팍팍 해요. 네. 핸드폰 하나 살 때는 별거 다 따져가고 하면서. 근데 확인할 서류가 건축에 대한 거, 집주인에 대한 거 등등등등 다 터져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취업 준비하고 내 생활 챙기느라고 바쁜데 일일이 그걸 어떻게 찾아다니겠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직 허술한 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뭐 검색하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 가격을 정확하게 알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4월 1일 날 그 안심 전세 앱이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뭐 네이버라든지 직방 이런 데만 가격 정보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국토교통부와 허그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할 때 보증을 서주는 그 회사에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격이 지금 깡통 전세인지 아니면 나중에 돌려받을 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하는데 현재는 50세대 이하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연립주택 그리고 수도권 이런 데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가려는 데는 가격이 안 나온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5월 달에는 이 2.0 버전을 마련을 할 텐데 앞으로 이 안심전세 지금도 그 앱스토어나 우리 플레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 다운받으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뭐 자기 집이든지 자기 하숙집이든지 그거 눌러보면 거기 이거 관련된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 삼아 아니면 그 상식 얻을 겸해서 이용해 보시고 옆으로 그 주변에 많이 그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이 기능을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온 국민이 전세 사기 내지는 월세 보증금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재산 보호 앱으로 우리가 국민 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자, 들어와 봤더니 기능이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 에이 이러지 마시고 이런 걸 개선해 달라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고칠게요.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앱이 아니라 온 국민의 앱이고 특히 전세 사기의 피해자의 한 80% 정도가 20대, 30대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가장 애용해야 될 앱이다. 자, 이런 내용.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집주인이 사기치는 사람은 계속 사기쳐요. 근데 집주인이 정말 나쁜 집주인 만나면 정말 애를 먹는데요. 월세 놓고도 고쳐주지도 않아. 그리고 이사 오는 날 아침까지 집도 안 보여줘. 이런 집주인들 있습니다. 다 불법인데.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도가 허술하지만 심지어는 몇 천만 원짜리, 몇 억짜리 또는 보증금을 5천만 원씩, 1억씩 받으면서도 이 집주인 자체가 악성 집주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자기 물건 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성 임대인은 공개하는 법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커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 명단이 아까 안심 전세 앱에 그 집 눌러서 주인 누르면 악성 위험한 이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바로 알람이 뜰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이 자 집주인이지만 그냥 겉만 집주인이지 부채가 더 많거나 아니면 내 보증을 전세금을 받아놓고는 그걸 가지고 또 저당 잡혀서 다른 부채를 내거나 그러면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관계가 역시 안심전세 앱으로 다 보고 여기에서 등기부 등본 법원 사이트 안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 한 번 이용을 하고 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살고 있는 동안에는 집주인이 나 모르게 권리관계를 바꿨다. 은행에 가서 융자를 했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자동으로 나한테 통지가 오도록 역시 이 앱에다 기능을 달아놨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게 없었어요.
만들고 보니까 당연한 거를 그동안에는 없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계약한 후에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임대차 계약, 제대로 된 계약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민센터 가가지고 그 확정일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한 것처럼 내가 번호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번호표를 도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여행 갈 때 여행 숙박권이나 비행기 예약, 자리를 예약하고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요. 지금 뭐 확정일자를,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오후에다가 은행에 그 자동 저당 잡혀버린 나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희가 막기 위해서 은행들하고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단은 그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러 왔을 때는 일단 그 날짜까지 확정일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융자를 해주도록 저희가 이것도 이번에 이 빈 구멍을 막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인데 우리가 여행자 보험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귀중품 사게 되면 보험 들고, 여러분 요새는 폰도 좋은 거 사면 보험 드는 분들 계시죠? 마찬가지예요. 폰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액정 깨졌을 때, 자, 그 수리비 안 내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보증보험을 들어주는데, 여기 들면요, 집주인이 망해도, 아니면 집주인이 도망가도 여기에서 다 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이걸 내주고 집주인을 쫓아가서 돈 받아내는 거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는 현재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는 60% 보험료 할인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 피해 대상이 되는 소액,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전세에 들어갈 경우는 아예 보증보험료 전액을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보험으로 우리 전세 사기를 아예 막을 수 있도록 현재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전세 사기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관리비인데요. 관리비가 여러분 원룸 사도 관리비가 나오잖아요. 이 관리비가 왜 문제냐면, 관리비 자체가 비싼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오피스텔이나 원룸이나 이렇게 가면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임대차법에서 월세를 신고하도록 해가지고 30만 원 이상의 월세가 가면 이거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월세로 매길 거를 관리비로 돌려서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하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금, 그죠? 월세는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관리비는 비용 처리가 되니까 세금을 안 내거든요. 근데 관리비로 했는데 이건 사실은 관리비가 아니라 탈세로 임대료를 돌리는 거고, 임대료 올리는 거에 법적으로 이 상한선이 있으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쓰는, 역시 험한 세상에 아직은 나쁜 사람들이 관리비 매기는데도 있는 거고, 이런 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자기 재산 불리고 그냥 우리 힘든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을 지금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5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과 다가구 이런 경우에는 그 관리비 내역에 대한 우리 열람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자기 생활하기도 바쁜데 이걸 나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국가나 아니면 이 공익단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감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150세대 이상은 이게 공동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비 내용도 보면 여기에 뭐 전기, 전기료, 가스비, 등등등등, CCTV, 쫙 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정말 제대로 된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멋대로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쳐나갈 텐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K-아파트라는 인터넷 시스템으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살고 있는 원룸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주택, 여기에 관리비가 좀 궁금하다 내지는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국토부나 여기 관리 관계된 기관이나 지자체랑 함께 해가지고, 아니면 이런 부분 우리 대학 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파트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관리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걸 일일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직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값 내지는 월세가까지는 나오거든요. 클릭을 하면 여기다가 관리비까지 연동을 시키고 관리비의 내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가 조회하고 이걸 감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보다는 규모가 너무 작은 데들은 그런 걸 일일이 하려고 해도 저 인터넷도 모르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인 경우에는 거기 가서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스템을 전부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표준 계약서, 임대차 월세 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여기다가 관리비 항목이 현재는 빠져 있거든요. 관리비 항목을 넣어가지고 공인중개사가 되든지 아니면 계약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그 당연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직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청약 통장들 갖고 있나요?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은 내가 원룸이고 기숙사고 내가 월세고 하지만 앞으로 전세로도 가고 또 내 집 마련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만 호를 공공주택을 저희가 만들어서 청약을 받아서 분양을 할 건데요. 그 중에 한 40% 정도가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고향 창릉이라든가 이런 몇 군데에다가 청약을 이미 받았는데 경쟁률이 좀 셉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세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센 만큼 저희는 꾸준히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용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이게 순한 맛, 매운맛, 불닭맛 다 이게 저희들이 취향 그리고 토핑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나눔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현재 시세 70% 이하로 일단은 분양을 하고요. 현재 사고 융자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세 차익이 나고 이걸 팔려고 할 때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이 국가랑 이거를 배분을 하는 거예요. 70%는 7대3으로 배분을 하는 거죠. 다음 선택형은 뭐냐면 6년간 내가 매매 대금은 안 내고 임대료만 내고 살다가 살아보니까 좋다. 그래 앞으로 내가 더 살겠다. 이러면은 이걸 유리한 가격에다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제공을. 그러니까 할인과 함께 융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일반형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자기 소유권으로 우리 융자를 붙여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한 80% 수준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라고요. 야,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냐?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할인을 우리는 최소한 70% 내지는 80%니까 20% 내지는 30%의 할인된 가격을 제공을 하고 선택권을 주면서 융자도 40년 정도의 장기 모기지에다가 저리로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대출하고 그러면 내가 월세 살다가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우선 내가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걸 고정금리 내지는 싼 금리로 사놓으면 인플레 내지는 부동산 값이 폭등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인 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값 상승에 대해서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런 부분들은 정책 금융을 붙여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청년들에게 많이 제공을 할 건데,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1.9의 고정금리로 40년 만기. 그리고 이것도 선택형에 따라서 내가 10년 뒤에 내가 이걸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그럼 아까 같은 경우는 나눔형 같은 거 선택하면 되고요. 야, 지금부터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오를까? 내가 볼 때는 안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임대형으로 살다가
오를 것 같은데 그때 사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부동산에 대한 미래의 불안과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대신 우리 청년들의 선택에 따라서 청년들이 이쪽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 저희는 그쪽으로 물량을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저 집을 사면 뭐 나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런 자연스러운 욕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다양한 선택권 대신은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갔으면 그만큼 책임도 좀 많이 갖는 이런 식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짜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주택 가격을 현재 70% 적용하면 3.5억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을 40년 만기로 2.8억을 대출받으면 내가 7천만 원을 조달할 수 있으면 5억짜리 집을 갖고 40년 동안 또는 아까 이게 나눔형, 선택형 이런 경우에는 이걸 내가 미래의 자산에 대해서 내가 재테크 내지는 자산 형성 인생 플랜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워야 우리가 집값 때문에 요새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포, 절망. 그래서 그냥 영끌 해가지고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 내가 2년 전에만 해도 집값 오르는 걸 욕하고 있던 사람이 내가 영끌해서 산 것 때문에 이제 또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또 거품을 몰아야 되는. 근데 이거는 모두 국민 탓이 아니라 이거는 잘못된 정책과 우리 이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자 이건 너무 전문적인 얘기니까요. LTV는 가치, V는 가치입니다. 밸류. 부동산 값에 비해서 로운, 그러니까 집값 가치 대 대출 비율을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이렇게 투기 규제 지역은 40%밖에 안 줍니다. 1억짜리 가격이 나오는 주택에 대해서는 4천만 원밖에 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60 내지는 70%를 주는데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는 미래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80%의 LTV. 그래서 아까 그 5억짜리에 대해서 3.5억 대출이 간다고 하는 게 80이 적용되면 4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한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소득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최대치 경우에는 80%까지 청년 등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DSR은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 갚는 거랑 내 소득이랑 비율이 얼마냐. 그러면 내 지금 수입이 예를 들어서 연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20배를 대출 받아 놓으면 이건 무조건 신용불량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놨는데 이 부분들을 현재는 청년들이 당장의 소득이 약하다 보니까 좀 불리해요. 융자를 쓸 수 있는, 대출을 쓸 수 있는 그 금액이.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은 소득이 없고 지금은 학업이라든지 지금은 여러 가지 내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에 소득보다는 지출이 많지만 나중에 20년, 30년 뒤에는 훨씬 지금 어른들보다 소득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소득을 현재 좀 반영을 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부분을 선택에 따라서는 더 늘려주자.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DSR 산정에 대해서도 우리 장래소득을 반영하도록 이건 이미 정책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여러분 지금 청약 통장에서 이제 추첨을 하는데 여기 무주택 기간이 길면 점수 올라가고 자녀 수가 많으면 이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인데 무주택 기간 이제 몇 년 안 됐는데 그리고 아직 자녀는 별로 아직 결혼도 아니고 그냥 연애도 할까 말까인데 그래서 청약 가점에서 청년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매번 그냥 아예 열외였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경쟁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추첨 그렇게 해서 자녀나 아니면 무주택 기간 이거와 관계없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래서 우리 추첨도 일반 공급 물량 특히 소형 평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 정도는 추첨 물량으로 돌려서 추첨 물량으로 돌리면 청년 기회가 훨씬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자, 지금까지가 약간 미래와 관련된 현재는 당장 여러분 월세 살고 어찌 보면 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독립할까 말까 나가서 자취하는 게 로망이 남아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우선 이미 영끌 내지는 이 대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우리 청년층들을 위해서는
금리가 낮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로 되는, 그래서 지금 이자, 금리가 갑자기 미국에서 올리다 보니까 우리도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일상 그 생활 가계부 쓰는 게 불가능해지는 이런 부분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대출을 전환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여러분 아마 그 대출을 이미 안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검색해가지고 요건이 되면 반드시 쓰시도록 하고 싶고요. 그다음 디딤돌, 버팀목, 이 부분들도, 디딤돌은 내 집 마련을, 집을 살려고 할 때 그 밑에 뒷받침을 해주는 거고요. 버팀목은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현재 확대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 독립을 한 20대 청년들인데 소득이 없어. 소득이 적어. 거의 없죠. 그리고 뭐 알바 소득 정도야. 그리고 부모님도 소득이 없어. 이런 경우에는 주거 급여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소득 분위가 상당히 낮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혜택을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 받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그 다음 청년 월세 특별 지원도 우리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알바 자체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그 월세 낼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게 2024년까지 혜택이 연장이 됐습니다. 제가 뭐 자세하게는 이제 이 자리에서 하기는 시간이 그런 거고요. 결국 마지막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런 정보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학마다 가서 이렇게 일일이 홍보할 수도 없고, 그죠? 그다음 관심이 많은 청년들은 막 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갭 투자까지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그건 말리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손쉽게 우리가 이걸 알 거냐, 이 부분이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내 집 마련부터 전세 사기 예방, 그 다음 관리비, 그 다음 우리 주거 지원, 이런 다양한 이런 정책들이 현재 지자체, 그다음 각 부처마다 교육부 거 따로 있고, 뭐 복지부 거 따로 있고, 막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한 방에 이걸 알 수 있도록, 그것도 핸드폰 안에서 클릭하면 다 알 수 있게 저희가 이걸 정보를 모아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지금 아까 안심전세 앱이었고요. 앞으로 나아가서는 주거복지 내지는 주거에 관한 챗 GPT 수준으로 이거를 발전시켜서 어느 국민 누구나가, 특히 우리 인터넷과 어플을 쓰는데 익숙한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냥 몇 번 누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와 내가 쓸 수 있는 혜택들을 다 알아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이 국가나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혜택에 대해서 그걸 충분히 100% 이용하는 그러한 국민, 그리고 그러한 이 젊은 세대로서 해나갈 수 있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봐서 부족한 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제기를 해주셔야 이런 부분들도 빨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뭐 과거에 뭐 금수저, 은수저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주거가 어떤 집에 살고 어느 동네에 사느냐,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되는 그런 것을 저희는 타파하는 게 저희의 꿈이고, 대한민국이 우리 미래의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에 관해서 이게 주거 신분이 고착되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권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그 주거 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